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3년 1월 텍톤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에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 지역은 보시는 대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유럽까지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자료들을 발간을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고객분들 또 PB분들과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드테크라고 또 새롭게 이름이 명명이 돼서 또 떠오르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업 안에 기업들이 또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텍톤 투자자분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요 메드텍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드텍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메드텍은 메디컬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아직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해외에서는 지금 한 지지난해 정도부터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이나 AI 기술을 이 의료기기에 접목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이 헬스케어 쪽 어떤 리서치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에서는 이제 의료기기라는 메디컬 디바이스라는 용어를 이제 좀 사용하지 않고 메드텍이라는 용어로 이제 다 전환을 시켜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3월에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메디컬 디바이스 존슨앤존슨 메디컬 디바이스 사업부를 존슨앤존슨 메드텍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디지털화나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둘 것이라고 실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렇게 그 의료기기의 그런 테크놀로지, 기술이 결합되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신조어, 새롭게 이렇게 좀 그렇죠. 쥐어진 용어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신조어라고 의료기기 산업을 지칭하는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굳이 테크라고 붙인 이유는 이 의료기기 쪽에 디지털 혁신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그런 쪽에 좀 역점을 두고 새롭게 사용하는 신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medtech 시장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기준으로 5,500억 달러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엄청 큰 시장입니다. 시장이네요. 이게 사실 의료기기 시장 전체를 이제 그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그 제약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마 시장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제약 시장의 절반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고요. 음. 연평균 한 5% 내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혁신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향후 한 5년, 6년간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다는 것이 시장 조사 기관들의 대략적인 추정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추정된 자료인데요. 2028년도가 되면 5,500억 달러였던 시장이 7,5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섹터가 앞으로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메드텍 시장도 우리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굉장히 큰 산업의 섹터 중에 하나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드텍 산업 내에서 저희가 부제로 달았듯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의료기기들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 카테고리별로 메드텍 산업을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제일 위에 빨간 선이 체외 진단입니다. 그래서 음. 이 체외 진단 기기가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내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체외 진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체외 진단이라는 좀 특이한 기기를 제외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어떤 그 의학의 카테고리들 중에서 심혈관 질환이 의료기기 시장이 가장 큽니다. 독보적으로 가장 크고요. 3위권에 이제 영상 진단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안과나 정형외과 같이 음.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의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혈관 쪽이 왜 이렇게 이제 의료기기 시장이 크냐? 지난해 기준으로 600억 달러가 무려 넘는데요. 예, 음.
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협심증이나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 이렇듯 전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질환입니다. 3분의 1, 사망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요. 심혈관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쪽을 살펴보면 우리가 고혈압 약을 먹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술이나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굉장히 특이한 의료기기들을 활용해서 하는 영역이 큽니다. 다른 그 질환들 대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수명이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환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의료기기 시장도 매년 성장하는 추세고 차트를 보시면 요 회색 두번 그 빨간색 라인 아래에 있는 회색 선이 심혈관 질환 시장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의료기기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률도 더 높습니다. 음. 그래서 2028년 향후 한 6년 뒤에는 한 50% 이상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혈관 시장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고혈압 환자 늘어나듯이 그거를 이제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의료기기나 수술로 치료하는데 그렇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스텐트라는 시술도 많이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맞습니다. 같고 인공판막 뭐 이런 게 다 저 심혈관 시장에 맞습니다. 들어간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심혈관 쪽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텐트나 인공 판막과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첨단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이 간편하고 용이해지고 비용도 낮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이 의료기기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심혈관 의료기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요 차트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글로벌 탑 5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점유율이 65% 정도 됩니다. 그만큼, 높네요. 예, 그만큼 이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이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음. 진입장벽을 공고히 한 이런 미국의 대형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 심혈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음.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이 헬스케어 쪽은 M&A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음. 최근에 보시면 이제 빅텍이나 이제 이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또는 수직 M&A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반독점 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 쪽은 M&A가 사실상 몇 년 동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고 음.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M&A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그 앞에 과점한 기업들은 M&A로 또 아이템들을 많이 늘리고 영역을 그렇죠. 확장하고 있겠네요. 이 심혈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좀 된다 싶으니까 기존의 이제 유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확보하고 있는 이런 대형 미국의 이제 의료기기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회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라인업들을 확대하고 자기 유통망에 그걸 얹으면서 매출을 더 키우고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에 있는 요 한 5개 기업 정도의 점유율이 더 커질 확률이 높아 점유도 보입니다. 올라갔네. 그 기업별로는 혹시나 뭐 아이템이나 이런 좀 특징들이 있나요? 지금 요 심혈관 내에서는 이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쪽에 있는 메드트로닉이나 에보트,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런 회사들은 심혈관과 관련된 전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고 음. 있고 네.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 판막 쪽에 좀 특징적인 음.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그 메드텍 또 심혈관 의료기기 이런 거 관련해서 에보트라는 기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이, 네. 이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메드텍 기업 중에서 일단 시총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240조 원에 달하는 시총을 가지고 있고, 그래 어떻게 네. 보면 의료기기 쪽에 1등 회사인 거죠. 네. 근데 이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혈관 질환 쪽에도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음. 어,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가 심혈관이 포함된 의료기기고 또 한 3분의 1은 체외 진단 쪽의 네. 사업 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체외 진단이나 이런 심혈관, 당뇨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 이런 영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메드텍 영역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를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에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브비라는 기업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네. 에브비가 이제 휴미라라는 자가 블록 면역질환 복사기죠. 치료제로 네. 유명한 기업인데
사실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음. 13년도에 제약 부문을 분사를 해가지고 에브비라는 기업이 어. 설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브비가 현재 시총이 300조 원이 넘으니까 사실 두 기업을 합치면은 존슨앤존슨보다 큽니다. 네. 아, 엄청 그래서 큰 사실 기업이네요. 그 전 세계 1위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큰 회사고, 네. 어, 에브비랑 13년도에 이제 분리가 되면서 요 에보트는 의료기기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회사로 좀 탈바꿈을 했고요. 네. 실제로 17년도에 세인트 주드 메디컬이라는 이제 심혈관 질환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음. 25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했던 심혈관 질환 쪽 라인업을 완벽하게 다 구축을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심혈관 질환 쪽에 좀 영향을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금 매드테크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그 저희가 이렇게 가끔 이제 사진이나 어떤 영상들에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당뇨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막 패치를 붙이기도 하고 그 그렇죠.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 안에 이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 기술들이 좀 어떤 식으로 좀 활용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에보트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체외 진단이나 네. 당뇨나 심혈관 질환 이런 쪽들은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의료기기 어, 영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표적인 그런 어떤 메드텍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안과나 정형외과는 이제 굉장히 과거부터 이제 사용되는 기기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는 추세인데, 그래서 네. 디지털화 여지가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 심혈관이나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음.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음. 들면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부정맥은 웨어러블 기기로 체크를 하고 있다가 심장이 갑자기 이상하게 박동하는 것을 탐지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디지털 기기들로 굉장히 쉽게 뭔가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다음에 당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에보트가 하고 있는 네. 연속 혈당 측정기나 이런 것들이 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메드텍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에보트 같은 경우에도 체외 진단과 또 당뇨, 심혈관 이런 쪽들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진단 음. 쪽에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음. 서로 영역 간에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네. 좀 교차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뭐 혈압과 혈당과 그다음에 뭐그 심전도를 이제 동시에 그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관리도 한 번에 한다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뭐 약간 토탈 솔루션? 뭐 그렇죠. 플랫폼 기업? 뭐 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거네요. 네. 이런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의료기기에서 플랫폼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들이 코로나19 때 병원 방문 숫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 회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밀려뒀던 수요가 다른 데도 펼쳐지는 다른 데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병원 쪽으로도 이제 당연히 돌아오게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좀 수술도 미뤄놨다가 다시 하게 아, 되고, 그다음에 그렇네요. 환자들도 병원 방문이 잦아지니까 이 회사들의 어떤 2023년도 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 해가면서 좀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매드테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익숙치 않을 수 있지만 아까 시장 규모를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큰 시장이 또 성장이 높아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테톤 투자자문의 남동준 대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텍톤 투자자문의 남동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첫 번째 웹 세미나인데요. 조금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지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한번 올해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목은 이렇습니다. Optimism can be infectious. 뭐 이게 뭐 영어라서 조금 헷갈리시긴 할 텐데 전염된다라는, 그러니까 비관 같은 것도 전염되지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낙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주식 시장의 어떤 굉장히 또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마 굉장히 제일 고민하는 게 사실은 우리 4,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 4분기, 2, 4분기까지는 경기 침체, 그다음에 물가 안정, 그다음에 전쟁 관련되는 내용들도 그렇고
기업 실적들이 아마 1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따라서 시장이나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회복이 적어도 한 2-4분기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대부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가 기대감이 앞서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건 기대감뿐이니까 아마도 펀더멘탈이 돌아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전략 리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이 최근 연초 이후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톤은 어 인정은 하는데 따라가기는 또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어떤 코멘트를 달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굉장히 이렇게 비관적인 어떤 상황들이 거의 학습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채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벌써 어떤 스피릿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걸 보고만 있다가는 결국 내가 감기 걸릴 때까지 이제 계속 앉아 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어떤 낙관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제가 지난해 한 10월 달부터 인제 계속 내놓는 이 설명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당신이 비관적이어야 될지 낙관적이어야 될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워낙 그 하락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망 자체도 아마 경기 지표도 2-4 분기까지 좋은 게 나올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펀더멘털에 기반한 주식시장 전망의 대부분이 하락할 확률이 70 내지 80%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락률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로 안 하죠. 하락률이 평균 5% 정도 되는 상황. 또 거꾸로 생각하면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승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값을 이제 거둘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비춰보면 우리가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지난해 한 10 월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지금도 생각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실 전반적인 어떤 펀더멘탈이나 시장 환경 이런 것들은 풀어내지 못한 숙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하락한다는 전망이 훨씬 우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뚫고 결국에는 좋아지겠지 이렇게 낙관이 아니고 벌써 행동을 시작해 버린 거죠. 글로벌 마켓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12월 31 일, 12월 10 일까지도 생각했던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린 가장 위험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왔죠. 예를 들면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S&P 500 이나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가 있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신흥국들 이머지 맨 위쪽에 MSCI 이머징 마켓 그다음에 '이거 제대로 경기 다시 회복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유럽 지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국 지수 CSI 300 인덱스인데요. 그게 인제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연초 이후 시장을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장세 특징이라고 합니다. 장세 전망이 아니고 장세의 특징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굉장히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특히 차이나에서 더 심각합니다. 보통 중국에 대해서 투자자들 대부분이 조금은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메모에도 써 놨지만 고객분들이나 PB분들한테도 중국 시장을 얘기할 때는 일단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또 결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수년간 중국 시장이 뒤통수 때린 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해할 만하지만 어 여튼 차이나 텍스탁이 사실 최근 장세 특징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차이나 텍스탁의 어떤 시총 같은 것들이 한 연초 이후에 거의 한 50-60% 이상 80% 까지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그게 2021년 초까지의 어떤 수준까지도 벌써 가 버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세 특징이죠. 우리가 이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고민을 해보면 한 지난해 10월부터 뭐 전당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은 저희들도 굉장히 크게 당했지만 2020년 11월인가요? 알리바바의 그 소매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 지금 아마 엔트그룹인데 한 400조 가까이 되는 IPO 상장을 앞두고 하루 전날 IPO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이후에 텐센트, 메이투안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 당국이 굉장히 강력한 조사와 제재가 들어가죠.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하는 뭐 디디 추싱이라든지 또 차량 공유 업체, 그다음에 센스타임 그 저기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모두가 실패한 인생들이 됩니다. 결국 디디 추싱은 미국에서 상장이 폐지가 되고 다시 홍콩으로 오게 되는 기운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2년, 1년 반 이상 걸리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분위기는 감지됐지만 1월부터 전격적으로 바뀌죠. 알리바바 관련되는 지분 구조가 해결이 되고 엔트그룹은 소매그룹 계열사인데 상장을 하기 위한 자본 확충 계획을 중국 정부가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디출신 같은 경우도 신규 가입자를 못 받게 하다가 한 1년 만에 신규 가입자를 받게 하는 것들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물론 아직도 해결은 안 됐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어떤 감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한 서로 간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도 계속 옐런과 뉴허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다보스 포럼에 가서 뭐 이런 사진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일단 굉장히 컨선이 조금은 완화가 되고 관련해서 아마 서로 방문을 할 거예요. 블링컨이 2월 달에 아마 올 거고 옐런도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아마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어떤 시장 자체가 펀더멘털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훨씬 더 시장에 줄 수 있는 모멘트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변화, 그리고 사진 이미지상의 변화긴 하지만 굉장히 다른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시장 전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에 전격적으로 홍콩 간의 보더 국경이 이제 개방이 되고 본격적인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죠. 저기 이 표에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9년도에 중국 차이나의 어떤 여행 수요의 자본 지출입니다. 한 250빌리언 달러니까요. 한 300조 정도 가까이 되는 돈들이 전 세계에 이제 뿌려지게 되는 죠. 물론 중국 내수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걸로 합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US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차이나의 어떤 리오프닝, 그다음에 스플라이 체인의 어떤 완화, 그리고 중국이란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스플라이 체인에도 문제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큰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도 굉장히 상승을 했죠. 2020년, 21년 전까지 가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장을 주도하는 게 특징이 나오죠. 중국과 관련된 특징만 나옵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중국이나 신흥국으로 자금이 글로벌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한국의 외국인 자금도 유입이 되는 거죠. 연초유 한 5조 정도가 아마 매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는 훨씬 빠른 움직임이 돈으로 보입니다. 일단 1월 들어서 저기 신흥국으로의 주식형 자금이 선진국으로의 주식 자금보다 훨씬 더 크로스돼서 상향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금액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고요.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게 조금 우리가 펀더멘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펀더멘탈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펀더멘탈을 확인하려고 하면 1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투자해서 왜 적용해야 되냐면 선행성을 꼭 따져야 됩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펀더멘탈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적어도 6-7개월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때 이후로 펀더멘탈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개월 후에 펀더멘탈을 맞추기는 힘들지만 거기에 선행되는 어떤 주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경기 지표들, 그다음에 기업 실적들, 이게 순차적으로 오는 흐름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론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면 주식 시장에 굉장히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론.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약 한 6-7개월 후에 기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지. 지난 4-4분기나 지난 3-4분기의 실적이나 경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면 실제로 전망이란 것들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가장 무서운 거는 사실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인데 이걸 거꾸로 가는 지표들이 나오죠. 이게 유럽이 올해 이제 연초에 올랐는데 섹터별로 본 겁니다. 그 섹터의 핵심이 경기와 관련된 내구재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은행이라든지 뭐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섹터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사실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지난해까지 굉장히 그 헬스케어나 제약과 관련된 회사들이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1월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꺾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상반된 흐름이죠. 경기 침체인데 이런 섹터의 기업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한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다 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는데 우리 최근에 난방비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유럽향으로 나가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전쟁 초기보다도 오히려 전쟁 초기 정도로 다시 한번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시장은 뭐 지난번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재탕하는 느낌도 있지만 일단 마음이 편한 투자는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펀더멘탈을 어 모니터링 해야 되지만 펀더멘탈이란 거는 사실 선행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릿 이게 철자가 좀 잘못됐는데 I가 좀 빠졌습니다. 이 스피릿이 먼저입니다. 뭐 스피릿이라는 게 뭐 기 뭐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해서 예전에 어떤 야성적 충동 이런 책에 나오는 용어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어 어 접촉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왜 눌려왔던 여러 가지 것들, 미국과 중국 저거 절대 이제 화해 못하는 구조죠.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오래 지나면 바로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죠. 미국 대선의 핵심은 경제적인 어떤 번영이죠. 경제적 번영에 가장 걸리는 게 현재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가장 관계가 되는 게 중국과의 스플라이 체인과 중국과의 어떤 그 관세 전쟁 이런 것들입니다. 그 두 가지만 해결이 돼도 인플레이션이 그리고 금리가 해결되고 충분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IRA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미국의 처지입니다. 이 미국의 처지.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정상화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1월 달에 부동산 정책이 한 13개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될 대목이죠. 지난해 3% 정도 성장도 뭐 나쁜 건 아니었지만 올해 목표가 5.5%입니다. GDP 그로스가. 빠른 속도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란 것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스피릿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다른 세상은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은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만 통하더라도 훨씬 빠른 속도로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전쟁이란 것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종결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보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다 돼 있지만 최근에
일본, 유럽도 조금 더 진입을 했고요. 어, 여전히 이제 미국은 콘텐츠 쪽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용 반도체를 좀 많이 넣었고 지난해 12월 정도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되는 기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다 넣었습니다.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뭐 전기차, 전력 및 통신용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한국은 콘텐츠 그리고 바이오인데 어 뭐 이게 시밀러 쪽이죠. 시밀러 쪽이고 배터리용 소재, 로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뭐 마지막으로 그냥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상황들은 계속 나쁜 지표들이 나오고 주식은 트라이하고 또 에러가 나오고 계속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그게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생길 거고 이 기회들 통해서 어떤 수익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리고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아마 내년 넘어가는 시장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1, 4분기에 저희들은 어, 좀 굉장히 좀 올인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시장 자체는 좀 강세 흐름을 시그널이 지금 보이고 있고, 거기에 핵심은 저기 써주신 대로 미중 갈등 개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연간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분위기는 조성이 됐고 이게 실질적으로 저런 어떤 그 정황들이 어떻게 보면 물 흐르듯이 이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아마 지표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벤트로나 아마 이렇게 드러나는 시기가 올해 한 1, 4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음, 있는데, 음, 달러가 지금 굉장한 약세로 또 음. 순간적으로 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달러 강세가 또 이렇게 허무하게 약세로 변하는 것도 사실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고 이 상황들은 아까 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모멘텀이 강한 쪽으로 어떤 글로벌 자금이 흐르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자연스럽게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조금 해결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이 정도에서는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란 것이 달러 약세란 것이 진정이 되고 위안화나 한국 원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는 현상들을 볼 것 같고요. 1, 4분기 정도까지는 달러 약세가 조금은 더 진행은 되지만 한 2, 4분기나 3, 4분기의 어떤 경기 선행성을 볼 때는 달러도 충분히 저점을 잡을 수 있을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도 여전히 추세는 좀 우상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여전히 말씀이시죠? 지금은 우리가 또 한 음, 1월 달 들어서면서 좀 휩싸인 거죠. 지난해 12월 달부터 음. 휩싸였지만 그것도 아시겠지만 아,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정들이고 추세는 달러 강세의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올해 이제 1월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음, 저희들도 이렇게 어, 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걷잡을 수 없이 사실 악순환들이 2월, 3월, 6월, 11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어내는데 굉장히 급급했기 때문에 사실 종목 리서치나 어떤 산업에 대해서 사실 용기를 가지고 용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잃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시겠지만 위축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실패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우리가 2021년, 22년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질 필요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금은 더 적극적일 때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순간이나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되새기고 조금은 모험적이지만 좀 트라이하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는 시장은 굉장히 편하죠. 하지만 안에서 우리가 이게 이 시장을 인볼브하고 또 몸담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훈수나 밖에서 보는 시장하고 안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시장에서 떠나신다든지
또는 밖에서 분수를 보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어,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인 마음으로 시장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항상 그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기업들이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시장을 열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항상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 택톤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이번 달엔 목요일에 했지만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